정치는 경제를 많이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국익이 서방 진영의 국익과 일치한다는 거죠. 한국 산업이 우리 주된 수출 품목이 중국이랑 겹칩니다. 그 섹터를 서방이 키우겠다고 지금 작심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말씀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 증시가 오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식을 산다는 건가요? 한국 산업이 우리 주된 수출 품목이 중국이랑 겹칩니다. 아, 상위 세계 ICT 품목이 우리가 주로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거는 중국도 막 많이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온 그 섹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새로운 경제 질서가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 때문에 신냉전 시대가 됐고, 이 시대에는 트럼프 같으면 미국 혼자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서방이 트럼프가 아마 새로 당선이 되더라도 종전 같은 정책을 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반서방 진영이 너무나 지금 정권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대항하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전초기지이고, 우리가 잘 되면 미국 국익에도 좋아요. 그리고 그거는 현상을 어디서 지금 목도할 수 있냐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로 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변방이, 그러니까 서방 진영과 저쪽에 서쪽으로는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의 최전방이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을 대신해서 서구의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대리전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촉하는 모든 중국과 러시아 요쪽 최전방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서방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산업, 말씀하신 경쟁이 되는 산업을 키워줄 수밖에 없다.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서방의 생각에는. 자본들은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한국 네, 주식을 네, 앞으로 계속 네, 살아나갈 네,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제법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권력 구도, 이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십몇 년간은 불변이에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지지율이 80%나 되니까 설사 우크라이나에서 패전을 하더라도, 패전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만, 어느 선에서 이제 서방의 이익과 러시아의 이익이 조율되는 어떤 시점, 지점, 그 선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휴전선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돼도 다시 선거에 나가면 2024년에 당선될 게 뻔한 거고,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푸틴 이전이 옐친이었는데 그때는 나라 망해가지고 IMF 갔었어요. 전 국민들이 헐벗고 뭐 줄을 서서 생필품 구하고, 그게 불과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잘 살게 해준 훌륭한 지도자죠. 그래서 그분이 당선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쭉 갈 수 있게 되고, 북한은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신냉전 시대에서의 그 완전히 흐름이 달라졌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위상, 네, 네. 예, 그 전략적 사용 가치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혹은 네. 서방의 입장에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그게 우리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유가 배경이 된다.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네. 만약에 단기 머니, 예를 들어 연준의 스탠스를 걱정하고 그런 머니라면 지금 가격에 삼성전자를 막 400만 주, 500만 주 못 삽니다. 그리고 400만 주, 500만 주는 말이 쉬워. 400만 주, 500만 주지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수천억인데 이 가격에. 물론 어떤 가격의 단기 상투는 외국인이 혹은 바닥도 외국인 기관이 만들어요. 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나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신냉전 시대의 산업 구조에 대한민국이 미리 준비돼 있고 일본을 제치고 많이 앞서 있는 팩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반도체는 생태계는 덜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런 쪽은 딱 두 개의 큰 섹터가 나와요. 어디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아, 반도체와 네. 2차 전지. 네. 그 섹터를 서방이 키우겠다고 지금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포 동맹도 맺고 또 우리 바로 후방에 우리가 GOP라면 후방 CP 정도가 되는 게 일본이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8개 회사가 연합해서 2025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뭐 실험실 차원이라고 돈은 또 얼마나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미 있는 그 뉴스는 대만에 있는 대만 반도체 TSMC가 공장을 일본 구마모토에 증설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싶다. 인텔 사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석유가 어디 묻혀 있는 곳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그 주된 분쟁 지역이었는데 이제 반도체 공장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 인류 살아가는데 굉장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닐 거다 이런 말.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차원에서의 지금의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그로 인한 증시 혹은 수혜받을 섹터 주식들 네. 네. 이렇게 한번 추리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달라졌다. 네,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이 정치 지형과 권력 지형이 달라져 있어서 경제 위에 있는 게 정치잖아요. 네. 정치는 경제를 많이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더구나 블록화된 이런 그 진영 논리에서는 국가가 기업에 개입하는 정도가 매우 세게 나오거든요. 미국이 이번에 IR 법으로 지원하는 돈이 470조 달러예요. 수년간에 나눠 지원하겠지만 우리가 1980년부터 작년 말까지 벌어들인 돈이 1,000조 달러예요. 네. 우리가 30년간 벌어온 돈의 절반 정도를 이 인더스트리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목하면서 앞으로의 그 외국인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면 되겠군요.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번에 그 우리 한국 증시의 상승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들을 보면은 그 뭐죠 행동주의 펀드에서의 그 신한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액션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로 인한 또 배당에서의 어떤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내부 상황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없애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좀 큰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는 아니겠군요. 일부 섹터에서는 가령 외국인이 우리가 시가총액 1위 섹터가 IT고 2위가 금융이거든요. 네. 근데 금융주들이 말도 아니게 진짜 뭐 사람들이 가치주 그러는데 가장 싼 가치주는 금융주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번에 그 금융 섹터를 또 왕창 사서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것은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나에게 배당을 많이 주거나 배당을 안 주면 주식 수라도 줄여서 시가총액을 줄여주고 그렇게 하면 시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노리는 건데 대한민국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요. 해외 미국 기업하고 다르게 지배구조가 원래 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되냐면 주주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대신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만들어지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항상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금융회사들을 보시면 이사회에서 지주사 회장을 뽑지 않습니다. 해추위라는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부 입김도 받고 뭐 회장될 사람은 미리 뭐 인사자료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뽑는단 말이죠. 그건 또 예를 들어 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거기에 사장을 뽑는 게 주주총회인 이사회에서 안 뽑거든요. 네. 그건 뭐 공기업들도 다 그러하고 은행도 그러하고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인이 이제 좋게 생각하고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게 은행주인 것 같아요. 네. 금융주. 거기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번 보여준 거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업의 본질은 똑같은데 이쪽 섹터는 주주들이 뽑은 이사회가 CEO를 뽑지 않다 보니 배당도 적게 주고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의 금융주들은 PBR이 한 1.3배, 4배 다 거래해요.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에 공적 자금 들어간 적이 있어요. IMF 네. 지나고 막 위기 있을 때 공적 한번 들어갔다 해서 아직도 CEO를 뽑는데 주주들이 못 뽑아요. 그리고 영업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 외국인들 생각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달라질 거다. 공적 자금 넣은 지도 무지 오래됐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금융지주가 예보 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곳 나머지는 다 민영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은행은 별개지만 그래서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을 바꾸는 것은 결국 백성이거든요. 백성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고 이제는 공적 자금을 다시 넣는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웬만한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지배 구조가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경영자를 뽑게 되는 미국식의 네. 그렇게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주는 지금부터 3배가 올라도 미국 은행주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요.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을 매우 잘 벌고 있었는데 그게 지배구조가 왜곡돼 있어서 주주한테 안 간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이게 언젠가 바뀔 거야 그러면서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을 발행주주 50%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주는 주주로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에요. 네. KB 금융주들은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안 사. 왜냐, 그 매매가 무지 힘들거든. 오늘 사서 오늘 안 올라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전 같은 게 가치주가 아니고 이게 정말 싸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은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그리고 기업을 피킹하실 때 공기업이나 혹은 경영자가 오너십으로 해서 잘못 뽑아진 경영자가 막 이상하게 회사를 망치는 그런 지배 구조를 가진 것들을 다 가려서 피킹을 해야 된다. 문제의 핵심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것은 지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시가총액이 아주 큰 어제 뭐 현대차가 좋은 실적 발표하고 네. 또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 이제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봐서 지배 구조가 오너지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액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국내 내수 기업이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옛날에 공적 자금 들어갔다는 이유로 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부가 CEO를 임명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들은 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바뀌게 될 거다. 지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신냉전 하에 어떤 네. 국제 정치 질서 하에서의 한국 경제를 키워주기 위해서 네, 네.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게 된다면 걔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반도체주하고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이쪽에만 매기가 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좋아지면서 다른 전반적으로 퍼질 것이냐. 퍼지겠죠. 가령 은행 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마지막 최종 낙수가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싸기도 너무 싸고 그래서 외국인이 연초에 온팡 지른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지원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지원을 시작을 했다니까요. 했는데 다만 그거를 우리 투자자들이 인식할 때는 이러다 말겠지. 미국에서 네네네. 미국에서 이미 그렇죠. 네, 중국산을 배제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나 이런 걸 수출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 중국이 사물 인터넷, AI 이런 쪽은 중국이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자율주행도 넘버 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넘버 원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자율주행 쪽에도 넘버 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중국 오면 못 쓴대요. 아 왜요? 그들은 교통신호를 안 지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한국 증시 전체가 네.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 기대해 저는 볼 수 있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안보 불안에 시달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 시달리며 살았지만 다행히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가 천병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국익이 서방 진영의 국익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율 가지고도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0년 전에 보다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천조 달러를 벌어왔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구매력 기준은 일본을 넘어섰고 총 수출액도 일본하고 비슷해졌어요. 1인당 수출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일본이 이제 버벅거리는 동안에 우리가 엄청나게 왔는데 우리 한율은 오히려 약해져 있어요. 도대체 이 경제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묵시적인 한율은 패권이 결정해요. 경제적으로 결정 안 된다니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변동 말고 큰 계적 터널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진행되는 환율은 경제적인 이유 따위로 결정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자율을 하고 뭐 경제 성장 이걸로 결정된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한율 가지고도 우리가 뭐 가령 1,100원대를 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00원 무너지는 거는 1,150원 무너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힘들게 되면 서방 진영 특히 미국의 국익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서 성장이 네. 미국의 국익이다. 네, 그래서 일본도 과거랑 다르게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외환 시장이 암묵적인 합의하에 잘 어느 정도는 지탱이 될 거다. 한율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결정적 증거가 미국이 걸핏하면 한율 감시국 하면서 리스트 쭉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너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 정도에 그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율 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들이 결국 올해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증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네. 투자자들이 가질 네, 수 있는 네, 이유가 네. 된다. 그러니까 작년 시장에서는 오를 때마다 팔아야 되는 시장이었고 네. 올해는 내릴 때마다 사야 되는 시장이다. 사서 홀드해도 된다. 네. 그래서 또 너무 이제 뭐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이격도가 좀 가면 줄이는데 작년은 그냥 다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 많이 오르면 뭐 작년보다는 절반만 팔고 다시 눌림목을 기다려 보다가 그런데 눌림목도 오지 않고 막 하고 그러면 일단 모르겠다. 불타기 이렇게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네.
어쨌든 뭐 지금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네, 네,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